새로운 환경, 새로운 접근. 뭔가 좀 시적이지 않나요? 제가 이 제목을 지어놓고, 오늘 비가 오면 어떡할까 좀 걱정을 되게 많이 했는데, 다행히 날씨가 괜찮아가지고, 좀 운때가 좀 맞았던 것 같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이런 표현 혹시 들어보셨나요? 뷰카라는 표현을 혹시 들어보셨나요? 네, 아마 요즘 아마 미디어나 뉴스 이런 데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요 앞 글자를 딴 건데요. 약간 어려울 수도 있고 어렵지 않을 수도 있는 영어 단어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결국은 변동성, 불확실성, 복잡성, 애매모호함, 뭐 다 기분 좋은 단어는 아닌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이제 복잡하고 어려운 그리고 이제 예측이 어려운 이제 이 시대 상황, 경영 환경을 이제 대변하는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 정근영 파트너께서도 상상이 현실이 되는 세상을 말씀을 주셨잖아요. 비행기 문 여는 거예요, 그죠? 예. 그것도 사실은 뷰카의 일종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저희 내부 통제, 내부회계 관리자도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이 내부 통제 관점에서 뷰카가 뭘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오늘은 세 가지 정도에 좀 포커스를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감리입니다. 아직 체감하지 못하시죠, 그죠? 저도 체감을 못하겠습니다. 왜냐면 아직 한다고 했는데 시작을 안 해서 저도 지금 체감을 못하겠어요. 근데 이미 3년 계도 기간이 종료가 됐기 때문에 이미 이제 시작은 했습니다. 두 번째는 데이터하고 디지털 부분이고요. 사실 워낙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워낙 많이 나오고 있는데 과연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우리가 좀 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들. 두 번째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연결이라고 표현하는 게 더 맞을 것 같은데 이제 글로벌 사업 환경에서 우리가 내부 통제를 어떻게 끌고 갈 것인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 감리고요. 감리 저희가 실제로 과거 감리 지적 사례 200건을 분석을 해봤습니다. 국내 최초, 세계 최초겠네요. 예, 세계 최초로 감리 사례 한 200건 정도를 저희가 좀 분석을 좀 해봤는데요. 물론 이제 공개된 정보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분석을 하다 보니까 어떤 회사의 어떤 고유한 어떤 속사정을 100% 반영을 못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는 상당히 좀 의미 있는 작업이라고 좀 생각을 해서 지금 이번 세미나 때 좀 발표를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고요. 프로세스별 구분은 크게 의미는 없는 것 같습니다. 다양한 프로세스에서 있는 것 같고요. 핵심적인 메시지는 일단은 이 전통적 관점에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부정이라든지 비경상거래, 회계 추정치 좀 되게 많이 들어보셨죠? 익숙한 표현이신데요. 이런 전통적인 테마가 굉장히 많이 포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결과론적이긴 하지만 사실 감리 지적 사례가 뭐죠? 감리 지적을 받은 거잖아요. 재무제표가 잘못됐다고 이미 금감원에서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죠? 징계를 받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결과가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과정이 잘못된 걸 찾아가기는 사실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정상적인 케이스학습 환경이었다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대부분 다 부적정 의견이 나왔을 거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특이한 거는 이제 국내외 부문, 관계기업, 자회사 포함을 해가지고 이 부문과 관련된 이슈들도 적지 않게 좀 포진을 하고 있는 거 한 13% 정도 포진을 하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이제 연결 삭스 환경에서 조금 더 시사점이 있지 않나 좀 생각을 해보고요. 사실 아까 그거는 이제 전통적인 관점입니다. 특수관계자, 경영진 부정, 이런 비경상거래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좀 전통적인 관점에서의 워딩이고요. 사실은 이 내부 통제의 핵심은 루트 코즈를 보는 겁니다. 사실 이제 우리나라는 아직 역사가 깊지 않아서 겉으로 보이는 현상만 가지고 판단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은데 사실은 그거보다 더 깊숙이 들어가서 보는 게 이제 루트 코즈 어널리시스이고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습니다만은 특징적인 부분을 꽂아 보면은 일단 감리 특성상 경영진 부정이나 통제 우회, 바이어스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이제 결국은 감리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만 혐의 감리 이런 것들은 이제 징후가 포착된 회사들에서 대해서 이제 진행을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런 부분들이 좀 많이 있을 수밖에 없고요. 지배기구 선진화 이런 얘기 많이 나오고 있지만 저런 부분들은 전부 다 통제 환경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거는 결산하시면서 직원분들이 실수해서 그런 것들이 아니고요. 다 탑에서 내려오는 그런 토네또 탑의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적 역량이 많은데요. 전문성, 갭 날리지 이런 거겠죠. 그리고 이제
비경상적인 상황에 대한 대처 능력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어찌 보면 뷰카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비행기 문을 누가 열었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할까? 뭐 이런 거랑 비슷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비즈니스 전략 항상 고민을 하시잖아요. 그죠? 꿈틀꿈틀 하신단 말이죠. 그러면 리스크도 계속 꿈틀꿈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재빨리 캐치업을 해가지고 대응을 하는 게 중요한데, 이제 저런 부분들이 약했던 거. 그리고 이제 계약서 같은 것들, 경제적 실질을 이제 해석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뭐 저런 부분들이 결국은 다 이제 인적, 뭐 포괄적으로는 인적 역량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 같아서 명명을 해봤고요. 대략 한 절반 정도 차지하는 것 같습니다. 업무 분장 ITGC. 사실 2019년 이전에 이거 크게 관심 가지신 적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2019년에 저 2주 이상 시작을 했잖아요. 2018년, 뭐 17년 이럴 때 업무 분장이나 ITGC 이런 거, 뭐 ITGC는 좀 했었었죠. 기존 재무제표 감사에서도 이제 IT를 좀 봤었기 때문에 좀 했었는데, 업무 분장 이런 것도 크게 관심을 안 가지셨어요,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이 업무 분장이나 ITGC는 내부 통제에서 사실 매우 중요합니다. 직접적이진 않아요. 근저에 깔려 있는 부분이지만, 직접적이진 않지만 사실은 이 본질적인 원인에 해당하는 게 많고요. 그러다 보니까 전통적 감리 관점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크게 드러나지 않습니다. 예, 지금까지는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항상 미국과 좀 비교를 하는 게 좀 그렇긴 합니다. 근데 이게 사실 목적이 좀 다릅니다. 미국은 뭐 20년 정도 하기도 했지만, 미국은 이제 내부 통제 자체에 대한 분석 리포트가 많죠. 근데 그거를 이제 감리 결과에 이제 루트 코즈가 좀 비교를 하다 보니까 뭐 약간 좀 맥이 좀 안 맞는 부분도 있기는 합니다만은, 저희 나라는 또 비교하는 걸 좋아하잖아요. 또 그죠? 옆에 회사 어떻게 하는지 또 되게 궁금하시잖아요. 예, 비교 한번 해봤습니다. 인적 이슈는 뭐 대략 한 5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양쪽 다. 국경을 초월한 공통점인 것 같아요. 자, 인포메이션 IT 관련된 이슈라든지 업무 분장, 아까 말씀드렸죠. 이거는 미국은 굉장히 높아요. 근데 한국은 없습니다. 낮습니다. 왜냐하면 한국 감리는 그동안 여기 포커스하지 않았어요. 미국은 삭스 20년 했습니다. 내부 통제 근저에 있는 인프라 많이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고요. 이거는 제가 볼 때는 감사인의 시각과 또 동일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인의 시각과도 동일하다고 생각을 하는 게, 뭐 쉽게 말해서 한국 감사인은 저 부분을 좀 적게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 감사인들은 저 부분을 더 크게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적 특수성도 몇 가지가 좀 있는데요. 뭐 부정이나 경영진 통제 후에 아까 바이어스 말씀드렸는데, 이게 이제 우리나라는 뭐 이런 데들이 많죠, 사실은. 근데 이제 미국은 일단 지배기구의 기능이 좀 활성화되어 있는 경우가 많고, 두 번째로는 이제 저런 행위를 경영진들이 했다가 이제 자본시장에서 엄청나게 이제 징벌적인 뭐 손해배상 같은 것들을 많이 맞지 않습니까? 뭐 저희는 상상도 할 수 없는 80년 징역형, 뭐 2천억 추징금 뭐 이런 것들을 맞다 보니까 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저거를. 예. 그 저거는 이제 한국적 특수성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회계 정책이나 부문 관리 부분은 저것도 사실 이제 미국과 크게 다른 부분이, 저희는 연결 뭐 재무제표, 주재무제표가 된 지 한참 됐지만 아직도 별도 중심적인 운영, 그런 사고방식이 좀 팽배해 있습니다. 근데 미국은, 유럽은 별도라는 게 아예 없죠. 별도 재무제표라는 컨셉 자체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사고방식 자체가 완전히 다릅니다. 마음이 급하네요, 제가. 예. 그러면 이 감리를 받으신 뭐 회사들이 많은데 200개 정도로 분석을 해보니까, 그러면 감리라는 게 결국 재무제표가 잘못됐다는 거잖아요, 지금. 자, 그러면 결산을 하다가 우리가 뭐 회계 처리를 뭐 잘못했겠죠. 잘못한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단순하게 이제 결산의 문제이냐? 뭐 이걸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뭐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하다가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상당 부분은 단순하게 표면적인 어떤 결산상 이슈라기보다는 인프라 이슈, 환경적 이슈가 훨씬 더 크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환경적 이슈는 여러분들 생각보다 근원적입니다. 근원적이라서 고치기가 사실은 좀 어렵습니다. 아까 뭐 통제 후에 말씀드렸죠. 통제 후에 말씀드렸고, 지배기구라든지 내부감사 기능 말씀을 좀 드렸고요. 뭐 저희 휘슬블로잉 같은 것들도 이제 뭐 최근에 좀 많이 활성화되긴 했습니다만은 아직도 뭐 서구권에 비해서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인적 능력 말씀드렸고요. 근데 사실은 저게 뭐 사람의 어떤 뭐 직원들의 역량 부족이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그걸 보고도 눈을 감는
경영진의 어떤 책임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경영진의 재무 보고 역량이나 인프라에 대한 무관심 투자 이 부분이 저는 더 크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아까 뭐 크레딧 스위스 사태에서도 얘기가 나왔지만 경영진의 관심이 사실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어떤 부분을 보냐, 어떤 부분을 관심을 갖냐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 이런 역량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은 좀 관심을 기울여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업무 분장하고 과다거라는 말씀드렸죠. 예. 아까 뭐 저희가 뭐 보안 이슈 이런 것들 때문에 잘 권한을 안 준다 뭐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나라 기업들이 또 한편으로는 또 권한에 대해서 굉장히 또 관대하기도 하세요. 예, 권한을 뭐 많이 줘봤자 뭐 그거 가지고 뭘 하겠냐 뭐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하지만 저런 부분들이 사실은 이제 리스크에 대한 좀 어웨어니스가 좀 부족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보고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데이터나 권한에 대해서 해외에 비교해서는 저희가 느끼는 그 민감도 자체가 좀 낮습니다. 이거 가지고 뭐 큰 사고가 나지 않을 거라고 이제 믿는 그런 경향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저게 이제 한번 사고가 터지면 사실은 좀 대형 사고로 이제 이어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근데 이제 부랴부랴 이제 그때 가서 이제 사후 약방문식으로 좀 하시는 경우가 되게 많죠. 회계 정책 뭐 이 부분은 제가 뒤에서 따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단순하게 표면적으로 뭐 회계 처리 한두 개 잘못해가지고 감리 지적을 받았냐. 근데 그건 아닐 수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예, 그 말씀 좀 드리고요. 멋있죠? 예, 다 아시죠 이 회사? 예, 미국 회사죠. 예, 시티그룹이고요. 제가 이거를 한 몇 년 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유튜브 강의에서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뭐 감리와 관련이 있어서 좀 갖고 나왔습니다. 자, 이 회사가 2013년도에 멕시코 자회사가 있었어요. 멕시코 자회사에서 2013년도에 무역금융 관련해서 우리나라 돈으로 대략 한 3천억 정도 좀 부정이 있었어요. 예. 뭐 3천억, 껌값이네. 뭐 이럴 수도 있죠. 그죠? 뭐 저거 얼마나 큰 회사인데. 예. 근데 일단 직관적으로는 한 3천억 정도 부정이 발생하면 좀 큰일이 났구나. 뭐 이런 느낌이 좀 있으셔야 되잖아요. 그죠? 아니, 있으셔야 돼요. 예. 예, 그냥 마음이 편하시면 안 됩니다. 예. 있으셔야 돼요. 자, 이거가 이제 터지고 나가지고 미국의 이제 증권거래위원회 SEC에서 레터를 날렸습니다. 또 외국 애들 또 레터 쓰는 거 좋아하잖아요. 예. 많이 물어봅니다. 뭐라고 물어봤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한 1분만 드릴까요?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제가 굉장히 긴 거를 제가 짧게,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짧게 요약을 했습니다. 예. 자, 일단 첫 번째. 부정이 생겼어요. 근데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못 드렸네요. 이 경영진이 이 평가를 했어요. 부정에 대해서 내부 통제 뭐 이런 임플리케이션 이런 분석을 해가지고 공신을 하지 않았지만 그 소위 말하는 MW 그 Material Weakness를 공시를 하지 않았습니다. 뭐 한국말로 뭐죠? 중대한 취약점인가요? 예, 중대한 취약점을 공시를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SEC가 보고 이상한 거죠. 아니 이렇게 큰 일이 터졌는데 왜 중대한 취약점을 공시를 안 했지? 그리고 이제 질문을 던진 거예요. 첫 번째 질문은 왜 중대한 취약점이 아니냐 이걸 물어본 겁니다. 두 번째, 자 멕시코만 있냐 그런 통제가 다른 데들은 많잖아. 니네 글로벌 비즈니스를 하니까 여러 사업장이 많은데 그럼 다른 데는 어떻게 할 거야 이거를 이거고요. 그리고 이제 SD 유의적 미비점으로 평가를 했다면 코소 항목별로 그 역량이 뭔지 어떻게 평가했는지를 알려줘. 자 미비점 평가 개별적으로 오케이 알았어. 자 집합적으로 어떻게 평가한 거야? 자 마지막으로 그럼 어떻게 개선했는데 이렇게 물어봤는데요. 자, 저 네 번째 항목은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매우 간과되는 영역입니다. 저희 개별적으로 저희는 통제를 다 분절해가지고 이슈가 있으면 하나하나 다 분절해서 보는 그런 좀 습성이 있는데요. 사실은 밑으로 내려가면 뿌리가 연결되어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사실 이제 그걸 물어본 겁니다. 어떠세요? 여러분들 이런 질문 받으시면 어떠실 것 같아요? 한국에서 사표를 써야 될 것 같은 느낌이 확 드시죠, 그죠? 예. 예. 아니 뭐 괜찮아요. 예. 뭐 다들 그렇게 생각하시니까. 예. 이게 이제 무서운 거예요, 사실은. 어떤 게 무섭냐? 이 질문 자체가 굉장히 날카롭고 포괄적입니다. 근데 이게 SEC가 감정을 갖고 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기준 자체가 명확해요. 우리는 이제 모범 기준이겠죠. 기준 자체가 굉장히 좀 명확합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얘기를 했던 거고요. 두 번째는 뭐 이 시티 그룹이 미워서 그랬겠냐?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걸 하는 목적은 자본시장 신뢰성, 뭐 투자세 뭐 이런 큰 그림이 있는 거잖아요, 사실은. 이제 그걸 이제 가끔씩 저희가 이제 잊어버릴 때가 있는데 사실은 그걸 위하는 게 지금 이제 상장사의 이제 책무인 거죠, 사실은.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이 좀 보이고요. 재밌는 거는
다 공개했습니다. 이 레터 쓴 거, 시티그룹의 답변 한 20장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A4로 전부 다 웹사이트에 공개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찾아보십시오. 한번 찾아보십시오. 시티그룹이 얼마나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걸 답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앞으로 우리 감리 방향이 어떻게 전개가 될지 모르겠지만 뭐 그냥 참고 삼아서 한번 말씀드리고요. 시사점령 뭐 비슷합니다. 환경을 보세요. 인프라를 보십시오. 겉으로 드러나는 거 뭐 당연히 이제 그것만 보이죠. 그것만 보이지만 사실은 한꺼풀 들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실체에 접근하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하고요. 전문성 역량 부분도 아까 뭐 갭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비경상 상황에 대한 대처 능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유사하게 지금 뭐 모든 회사는 새로운 사업을 고민을 하시잖아요. 사업 다각화, 뭐 사업 전략 이런 거 신사업 고민을 다 하시거든요. 무조건 새로운 리스크가 수반됩니다. 새로운 사업을 고민하시지 않는 회사는 새로운 리스크를 고민하지 않으셔도 돼요. 하지만 새로운 사업, 새로운 전략을 고민하시는 회사는 무조건 따라옵니다. 무조건 따라오고 문제는 겪어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거를. 겪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하게 맞추지 못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확하게 맞추지 못한다고 이걸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신사업 사업 다각화는 분명히 이 고위험 상황을 초래를 하고요. 좀 선제적으로 관리를 하시는 게 좀 중요할 것 같고요. 정책 실효성, 그룹 전반 회계 정책 미비한 경우가 되게 많아요. 예, 있지만 죽어 있는 상황도 많습니다. 있지만 아무도 모르는 케이스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런 거 자체도 좀 문제고요. 더 큰 문제는 저런 것들에 대한 구속력, 잘 따르고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한 좀 모니터링이 좀 미비한 경우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업무 분야 IT 아까 말씀드렸죠. 예, 아까 말씀드렸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시간이 온 트랙인가요? 제가 잘 모르겠네요. 자, 데이터 디지털 환경인데요. 뭐 제목은 뭐 그럴싸해 보이긴 하는데 뭐 내용 간단하게만 말씀드릴게요. 이게 근데 좀 미리 말씀드리고 싶은 게 만병통치약으로 접근을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자, 쉽고 빠른 내부 통제 어떠십니까? 너무 좋지 않아요? 쉽고 빠른 내부 통제 너무 좋지 않습니까? 예, 근데 제가 볼 때는 그 쉽고 빠른 내부 통제가 있으면요, 그거 RPA나 챗 GPT가 앞으로 다 합니다. 그러니까 쉽고 빠른 내부 통제 효율성을 굉장히 많이 찾으시지만 성격 자체가 그렇지 않은 부분들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예. 근데 이 부분은 이제 쉽고 빠르게 할 수 있는 부분이 뭔지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고요. 이것도 뭐 아마 보셨을 것 같은데요. 뭐 US 삭스 진화 방향이라기보다는 왼쪽 그래프만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US 삭스 도입된 지 20년 됐고요. 지금 매우 안정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US 삭스는 이제는 미국 상장사한테는 무서운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20년 동안 해온 거기 때문에. 도입 초기에 굉장히 갑론을박 얘기 많았고요. 그렇게 세련된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저 Y축이 높이가 들어간 노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초반에는 굉장히 많은 노력, 많은 돈, 많은 시간을 투입을 했었습니다. 한 3, 4년 하고 나서 이게 맞는 거야? 이게 우리 회사 상황에 맞는 거야? 뭐 이제 다시 쳐다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리스크도 다시 한번 재평가를 해보고 여러 가지 리던던시도 제거를 하고 소위 말하는 이제 밸런싱하는 작업을 진행을 하면서 약간 효율성을 약간 좀 도모를 했고요. 뭐 지금은 뭐 여러 가지 이제 다른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과의 통합이라든지 오토메이션에 대해서 조금 드라이브를 좀 걸고 있는 것 같습니다. 20년 지났지만 아직도 6%고요. 제가 볼 때는 앞으로 20년이 지나도 5%에서 6% 변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 그래프 보신 분도 아마 있으실 거예요. 예. 위험평가가 정말 그렇게 구태의연한 과정인가? 뭐 아마 많은 분들 뭐 실무를 많이 하시기 때문에 뭐 스코어링 해서 뭐 계산하시고 막 이러시잖아요. 예, 그죠? 그거를 이제 위험평가로 이제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요. 물론 그것도 위험평가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리스크라고 하는 거는 이 개념 자체가 미래예요. 재무제표는 과거지만 리스크는 미래입니다. 오지 않은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산수를 가지고 리스크를 평가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은.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판단을 해줘야 되는데 판단을 하게 되면 책임이 따라온다는 부담감이 사실은 있는 거예요.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산수를 많이 하고 계신데요. 사실 이제 저는 좀 지양해야 될 프랙티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내부 통제가 형식적이라는 비판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저는 그 이유가 왼쪽 그림이라고 생각합니다. 리스크가 다 다르죠. 예, 우리가 뭐 살아가면서도 리스크가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날아가는 비행기에 문이 열릴 거라는 리스크는 없었던 리스크예요.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올해 새로 생겨 났죠, 이제. 올해는 이제 새로 생겨 났잖아요, 진짜. 그렇죠? 없던 리스크가 새로 생긴 거예요. 상상이 현실이 된 거죠, 사실은. 그래서 리스크가 다 달라요. 그래서 너무 획일적으로 보시면 안 돼요. 근데 우리가 하는 통제의 모습은 굉장히 획일적인 게 많습니다. 뭐 대표적인 게 이제 영혼 없는 승인 이런 것들이죠. 예. 그래서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재미가 없고 과도한 영역도 생기는 것 같고 부족한 영역도 생깁니다. 그게 바로 왼쪽입니다. 오른쪽처럼 가야 됩니다. 근데 오른쪽으로 가려면 따라가야 돼요. 저게 어려운 거예요. 예, 따라가야 됩니다. 내가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따라가는 게 좀 어려운 거고요. 사업 기능별 위험도 마찬가지인데요. 여러분들 잘 이해하시는 비즈니스 프로세스라고 얘기를 한다면 뭐 인사도 있고 IT도 있고 되게 뭐 많잖아요. 뭐 영업도 있고 되게 많은데. 자, 그러면 그 비즈니스 프로세스 뭐 내지는 서브 프로세스가 다 똑같은 수준으로 리스크가 있나? 뭐 이제 이런 걸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되는 거죠. 그 HR 같은 경우에는 뭐 재무 정보가 이제 뭐 예를 들면 페이롤이라는 익스펜스라는 거로 친다면 사실 우리나라는 뭐 고정비가 되게 많아요, 사실은. 예. 직원들 수도 뭐 별로 안 변하고 고정비가 사실 많아서 사실은 그게 크게 틀리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반면에 뭐 인센티브가 매우 큰 회사다. 그리고 그 안에 뭐 추정치가 많이 개입이 된다. 그러면 리스크가 사실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을 좀 따지셔야 됩니다. 따져서 어느 정도 수준으로 내가 신경을 쓸까? 이게 바로 통제거든요. 그래서 힘을 쓸 곳, 힘을 뺄 곳 좀 구분을 하셔야 되고요. 젊으신 분들이 뭐 많이 오셔서 그런데 저는 이거를 전문 용어로 낄낄빠빠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거 제가 준비한 건데 안 통하네요. 예. 아닌가요? 이거 뭐 이런 의미 아니에요? 낄낄빠빠가? 낄 때 끼고 빠질 때 빠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죠? 낄 때 안 끼고 빠져야 될 때 안 빠지고 이게 문제인 거잖아요. 예. 근데 그거는 제가 볼 땐 진짜 영향입니다. 경험입니다. 그거는 이제 감이 필요합니다. 예. 그래서 사실은 이 위험 평가라는 뭐 고급진 표현을 쓰지만 사실은 정확하게는 우리가 힘을 언제 더 써야 될지, 언제 덜 써야 될지를 판단하는 과정이고요. 근데 판단이 들어가기 때문에 정확하게 안 맞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정확하게 안 맞는 것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저 왼쪽 위와 같은 모습으로 가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매출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데이터를 한번 열어봤어요. 지금 실제 통제를 한번 읽어보시면 뭐 데이터 입력할 때 뭐 승인받거나 이런 거 되게 많으실 거예요. 엄청나게 많으실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저희가 한번 데이터 열어봤어요. 첫 번째, 마스터 데이터. 저희가 벤더 마스터, 커스터머 마스터 데이터를 한번 쫙 다 긁어가지고 저희 뭐 내부적으로 좀 이 RPA 같은 것들을 좀 돌려서 한번 확인을 해봤거든요. 근데 이 커스터머 벤더 마스터상 상당 부분이 제가 뭐 비율은 얘기 안 하겠습니다만 상당 부분이 휴폐업이에요. 예, 이미 휴폐업 상태예요. 근데 저희 ERP 시스템 상에는 다 액티브로 다 돼 있습니다. 자, 이게 뭘 말하는 거죠? 열심히 벤더 뭐 등록할 때 뭐 변경이 생길 때 다 계속 바꾸시잖아요. 그죠? 예. 근데 왜 이런 일이 왜 생기죠? 뭐 예를 들어서 20%라가 15%라고 칠게요, 그냥 제가. 다 한번 긁어봤더니만은 15%는 이미 없는 회사예요. 이미 있지도 않은, 존재하지도 않은 뭐 그런 데인데 왜 우리의 ERP 안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문제는 이제 구매 쪽 같은 경우는 이제 프로드랑 연결될 가능성이 또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왜 이런 일이 생기냐? 아까 말씀드렸지만 모든 걸 다 승인으로 해결하시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예. 제가 뭐 저보고 하라고 저 진짜 손목이 나갈 것 같아요. 예. 너무나 많은 것들을 일일이 다 보고 승인을 못 하죠. 예. 승인이라고 하는 거는 의미는 보고 이해하고 이 정도는 됐어. 뭐 이 정도 리스크면 됐어라고 하는 게 승인입니다. 근데 우리는 형식적 승인, 눈 감고 하는 승인 이런 게 너무 많아요. 근데 이게 그러면 저분이 잘못한 거냐? 계속 뭐 눈 감고 이걸 클릭하는 이분이 잘못한 거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런 환경 자체를 만든 게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근데 저런 거는 절대 제대로 작동을 할 수 없습니다. 절대 제대로 작동할 수 없습니다. 저널 엔트리고요. 잠깐만, 제가 꿈나무인데 이게 너무 좀 심각하게 말씀드리는 것 같네요. 예. 가볍게 들어주시면 되고요. 제가 좀 여러분들 보고 너무 반가워가지고 약간 좀 업됐네요, 제가. 그 저널 엔트리고요. 저널 엔트리도 비슷하잖아요. 저것도 데이터잖아요. 데이터 다 모여 있는 거잖아요. 전표 데이터. 저것도 한번 해봤어요. 근데 이제 뭐 일반적으로 이제 회사들 저런 거 많이 하시죠. 우리는 뭐 전표 권한을 분리를 하고 있어요. 전표 넣을 때는 뭐 반영할 때는 승인을 다 받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굉장히 아름다운 얘기잖아요. 그죠? 예, 비행기 문이 안 열릴 것 같아요. 그 얘기를 들어보면. 자, 전표를 다 열어봤어요. 어떤 일이 있냐? 자, 보통 이제 매뉴얼 전표는 뭐 회계나 재무에서 대부분 넣으세요. 그죠? 대부분 넣으시죠. 뭐 실제로 다른 부서에서 뭐 거기 일부러 찾아 들어가가지고 막 하고 이런 경우는 별로 없어요. 별로 없는데 실제로 열어보니까 경로가 다 뚫려 있어요. 예, 다른 부서가 뭐 몰라서 못 들어갈 수는 있겠지만 이미 뭐 마음만 먹으면 들어갈 수 있어요. 예, 열심히 연구해가지고 경로가 다 뚫려 있고요. 실제로 실수로 다른 부서에서 들어가가지고 저널 엔트리를 잘못 쳐넣어서 재무제표 왜곡이 발생한 사태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려워요, 사실은. 사실은 이제 제대로 된 내부 통제를 하려면 그런 경로를 다 알고 다 차단을 하고 뭐 이렇게 다 해야 되는데 이게 쉽지가 않은 거죠, 사실은. 예,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 이게 이제 우리가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데이터에서 이제 동떨어진 내부 통제를 하게 됐을 경우에는 이제 이런 일들이 좀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저것도 문제고요. 사실은 이제 뭐 저걸 사후적으로 모니터링 한다고 하는데 사실 저런 모니터링을 통해서도 이걸 적발하지 못했기 때문에 저런 모니터링 역시 형식적이라고 결론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왼쪽 것만 말씀드리고 넘어갈게요. 시간 관계상. 세일즈 오더 베리피케이션 뭐 이런 통제를 많이 하세요. 세일즈 오더 오면 다 확인해야지 뭐 이런 거 많이 하시잖아요. 중요하죠. 세일즈 오더 확인을 왜 할까요? 저것도 뭐 대부분의 회사는 또 다 승인이에요. 다. 세일즈 오더 왔어? 승인. 너 왔어? 승인. 뭐 다 이렇게 하세요. 자, 근데 저거를 이제 많죠. 거래량이 많습니다. 거래량이 굉장히 많아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기존 세일즈 오더를 매뉴얼로 승인하는 부분들을 이제 데이터를 매칭시키는 방법으로 좀 대체를 해 봤는데요. 저희가 세일즈 오더를 자세히 보시면 크게 세 가지 요소가 들어가 있어요. 프라이스, 퀀터티, 정당성. 세 가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각각의 프라이스, 퀀터티, 정당성에 대해서는 매칭이 되는 데이터셋이 어딘가에 다 있습니다. 회사 안에는. 뭐 단가 마스터도 있고요. WMS 데이터도 있고요. 아니면 그루웨어나 워크플로우 같은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런 데이터의 조합을 활용을 해가지고 이제 저런 부분들을 이제 확인하는 뭐 그런 기법들도 이제 가능은 한데요.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게 만병통치약이 아니에요. 예. 근데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 여기서 와, 뭐 이제 앞으로 클릭 안 해도 되겠네? 이것만 생각하시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거를 왜 하는지를 생각하셔야 돼요. 세일즈 오더를 내가 왜 누르지? 왜 승인을 해야 되지? 자, 이 거래처가 나한테 오더를 넣었는데 이 거래처의 수준이나 역량에 맞는 수준인가? 단가는 내가 알고 있는 단가인가? 뭐 이런 게 중요한 거잖아요, 사실은. 근데 그거는 다 잊어버리고 승인 자체만 포커스를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들 앞으로 뭐 컨트롤 리비짓 하실 케이스들이 많이 있을 텐데요. 컨트롤 자체 뭐 승인 이런 거보다는 이게 도대체 왜 하는 거지? 요거를 좀 생각을 하시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제가 볼 때는 대부분의 통제는 부정, 데이터, 프로세싱, 판단 요소로 크게 다 구분이 될 것 같은데요. 뜯어보면 데이터 요소나 프로세싱 요소는 테크놀로지 발전과 함께 좀 대체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애널리틱스 많이 들어보셨죠? 굉장히 아름다운 얘기인 것 같아요. 예. 근데 뭔가 아름답긴 한데 뭔가 잘 손에 안 잡히는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요. 요즘 아마 근데 많이들 쓰실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전략이나 이런 쪽에서 많이 쓰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그러면 우리 내부 통제에서는 어떤 의미가 있냐? 제가 볼 때 뭐 크게 한 4가지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아까 낄낄빠빠 말씀드렸잖아요. 낄 때와 빠질 때를 조금 더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이게 우리 트랜잭션 볼륨이라든지 이런 거에 따라서 우리가 이걸 사람 손으로 정신력으로 극복할 수 있는 건가? 아닌가? 뭐 이런 걸 좀 판단을 해야 되거든요.
자, 그래서 저런 트랜잭션 볼륨이라든지 데이터 입력 경로라는 측면에서는 저거는 전 리스크 어세스먼트의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유사하게 평균 뭐 거래 처리 건수, 뭐 예를 들어서 어떤 뭐 회계팀장님이 하루에 저널 엔트리를 200건씩 승인을 하고 있습니다. 평균. 뭐 1년에 몇만 건 이렇게. 될까요?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예. 그게 될 수가 없어요. 뭐 하루에 뭐 10개, 20개 정도는 모르겠어요. 예, 그 정도 모르겠는데 뭐 100개, 200개 절대 못 봅니다. 그래서 저런 부분들이 그 아까 이제 형식적인 승인을 말씀드렸는데 이런 거래 처리라든지 승인 건수 같은 것들이 실질적 유효성에 대한 인디케이터가 분명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슈가 나서 얘기를 하다 보면 바빠서 못했습니다. 뭐 너무 많아서 제대로 보지 못했습니다. 이런 말씀을 정말 주시거든요. 예. 뭐 그런 것도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이거 자체가 데이터 대사나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이거 자체가 이제 TLC로서의 효과도 있을 수가 있고, 뭐 분석을 잘 하게 되면, 그 다이렉트 ELC 효과도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결국은 조금 더 가치 있는 일에 집중을 하고자 하는 것 같아요. 통찰력이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연결 환경에서는 우리가 ERP를 같이 쓰게 되면, 효익이 증폭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저 꿈나무인데 자꾸 저한테 푸시를 주시네요. 빨리 끝내라고. 예. 제가 진짜 빨리 끝내려고 그랬는데 또 말이 많아졌습니다. 이거는 사실은 좀 말이 많습니다. 근데 제가 사실 이거 과거에 말씀을 많이 드려서 저 굉장히 좀 짧게 끝낼 텐데요. 저는 그 출장도 많이 다니고 뭐 하는데요. 제가 베트남을 좋아하거든요. 근데 베트남 뭐 음식도 맛있고 다 좋은데 제가 베트남에서 못하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길을 못 건넙니다. 길을 못 건넙니다. 저는 베트남 가면. 저 뭐 나이도 적지 않고요. 예, 사지 멀쩡하고요. 신호등 식별할 수 있을 정도인데요. 베트남 가면 길을 못 건넙니다. 베트남에서 길을 건너기 힘드신 분들 좀 있지 않으세요? 이해되시죠? 이해 안 되세요? 예. 왜 그럴까요? 저는 한국에서는 아무런 문제 없이 제가 길을 잘 건너는데 왜 베트남에서는 길을 못 건널까요? 아마 가보시면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이번 섹션의 핵심은 우리가 한국에서 겪었던 게 똑같을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예. 똑같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예, 베트남 한번 가보시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예. 그 감리에서 환경적인 측면 많이 말씀드렸는데요. 여기서 한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그 뭐 여러 가지 있지만 내부 감사 부분 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 내부 감사가 우리나라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가장 빨리 바뀌는 나라입니다. 두 번째, 우리나라 사람들이 너무 똑똑합니다. 너무 똑똑해서 그동안에 이제 생각해놨지 않았던 기법 같은 것들을 막 생각해내요. 그게 좋을 때도 있지만 리스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부 감사 그래서 중요하고요. 부문하고 부서 간 커뮤니케이션, 저게 사실은 뭐 본사에서도 있지만 이 연결 환경에서 본사 자회사 관계에서 저런 부분들이 좀 생각보다 좀 있더라고요. 근데 저런 부분들이 사실은 뭐 부서의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경영진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화가 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런 부분들이 우리 쪽에 가져다 주는 리스크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좀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글로벌 경영 관리 말씀을 많이 하시죠. 뭐 저희도 이제 이런 표현을 좀 썼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것 같아요. 글로벌 경영 관리하면 되게 좀 표현이 좀 멋지지 않나요? 뭔가 좀 되게 이렇잖아요, 그죠? 내부회계 관리제도 별로 표현이 안 멋있어요. 이게 뭐 네이밍의 차이인지는 모르겠지만 저희가 볼 때는 되게 본질적으로 맞닿아 있는 부분들이 되게 있습니다. 특히 연결해서는요. 자회사의 리스크가 뭐고 자회사를 어떻게 관리를 하고 나는 어떤 리포팅을 받고 주기적으로 어떻게 점검을 하고 이런 것들이 사실은 다 내부 통제의 영역입니다. 영역이고요. 지금 사실은 제가 볼 때 이제 큰 문제 중에 하나는 정확하게 이제 못 보시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모른다는 거. 모르니까 이제 본질에 접근하기 어려운 측면들이 좀 있고요. 본사하고 자회사 사이에 인식의 간극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지금 솔직히 밖에 계시는 주재원분들이 굉장히 힘드세요. 굉장히 힘드시고 아마 많은 기업에서는 주재원의 후임을 구하지 못하셔가지고 공석으로 있거나 아니면 5년 전, 7년 전에 나가셨던 분들이 계속 거기 있으신 그런 케이스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거 저는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다른 거 다
좀 생략하고요. IT 리스크 부분은 저 뭐 슈퍼 유저 데이터 저런 거 있잖아요. 저게 우리나라도 중요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근저에 중요한 부분이에요. 근데 이제 뭐 이런저런 이유로 조금 underestimate 되는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 해외에서는 저런 거 굉장히 크게 느낍니다. 특히 이제 미국이나 유럽 같은 데서는 저런 부분들을 훨씬 더 크게 받아들이고 외부 감사인의 시각도 이제 그럴 가능성이 좀 높다고 말씀드리고요. 이 외부 감사인도 뭐 저희가 이제 그 보고서 자체에는 좀 외부 감사 관련된 내용들을 좀 많이 썼습니다. 근데 외부 감사가 좀 많이 다를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내부 통제 자체가 방대하고 주관성이 굉장히 큽니다. 이거를 다른 문화와 다른 어떤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이 봤었을 때는 완전히 좀 다른 게임이 될 수가 있고요. 사실은 적격성이라든지 실질적인 승인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나라에서는 그냥 넘어갔던 뭐 이런 부분들이 해외에서는 많은 챌린지를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시간 관계상 빨리 좀 넘어갔고요. 이것도 또 말씀을 드려야 되나요? 뭐 케이스니까 말씀을 드릴게요. 이건 회계정책 관련된 부분인데요. 세 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개 부분을 보니까 A는 IFRS 15번을 잘 못했어요. B는 IFRS 16번 리스를 잘 못했고요. C는 뭐 리포팅 패키지를 보다 보니까 좀 오류 사항들이 좀 있었습니다. 자, 제가 자식이 3명 있습니다. 자식 셋 다 이상해요. 누가 욕을 먹습니까? 네? 누가 욕을 먹죠? 제가 욕을 먹습니다. 그죠? 그래서 근데 우리는 뭐 A는 이게 잘못됐고 B는 이게 잘못됐고 C는 이게 잘못됐고 이렇게 보시잖아요. 뭐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닌데 연결해서 핵심은 뭐냐면 저런 구조적이고 공통적인 이슈가 뭔지를 보는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저 자식 셋이 저렇게 다 문제가 있으면 제가 잘못한 거예요. 제가 잘못한 겁니다. 예. 그래서 저런 부분들은 사실은 이제 다수 부분의 공통적 이슈는 뭐 저 개별 자회사 이슈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환경과 인프라의 이슈일 가능성이 매우 크고요. 저런 부분들은 자회사에서 알아서 고치라고 해봤자 절대 못 고칩니다. 그거는 이제 본사에서 조금 더 이제 신경을 쓰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에그리게이션 말씀드렸죠? 예, 아들 셋이, 자식 셋이 잘못되면 제가 욕을 먹습니다. 왜? 에그리게이션 되기 때문에. 아까 이제 시티그룹 사례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해외법인 자금인데요. 아까 뭐 자금 좀 말씀을 드렸는데, 그 뭐 왼쪽 부분은 생략을 하고요. 저희가 이제 해외법인 자금 쪽을 좀 한번 봤어요. 봤더니만 실제 이제 오른쪽 같은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그 실제로 이제 매뉴얼로 키인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잘못 돈이 나가는 케이스들도 좀 있었고요. 근데 문제는 이제 그걸 잘못 넣어도 합계만 보시고 막 이러시다 보니까 적발을 못 하세요. 그걸 보시면서 못 하시고요. 그다음에 주재원 로테이션 하면서 이제 공백이 생기다 보니까 장부에 없는 계좌들이 발견되는 케이스. 그리고 이제 비영업권 같은 경우에 가시면 전혀 글을 못 알아보십니다. 이게 뭐 벤더 이름을 써놓은 건지 욕을 써놓은 건지 전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근데 내가 그거를 보면서 이거 다 맞는 거구나라고 이제 누르고 있으면 사실은 그게 이제 제대로 된 통제라고 좀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뭐 일부는 저런 것들을 하려고 했으나 왜 경영 간섭을 하냐? 내 거 내가 알아서 하면 되지. 뭐 이런 걸로 이제 거부를 하셨던 케이스들도 있고 저는 제가 볼 때 저거는 좀 시사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좀 급하게 달려서 죄송하고요. 마치겠습니다. 아닙니다. 아직 안 끝났어요. 아직 박수 치시면 안 되고요. 예. 뭐 리스크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재무제표는 과거예요. 리스크는 미래예요. 근데 이제는 뷰카라고 말씀드렸지만 리스크는 변수가 아니고 이제 항상 늘상 상존하는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이제 뷰카인 것 같고요. 이 리스크를 대응하는 방식을 고민을 좀 많이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여러분들 다 귀중한 시간 내서 오셨기 때문에 앞으로 고민 많이 하셨으면 좋겠고요. 이거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래지향성, 실질, 그리고 이제 밸류. 뭐 다소 철학적이긴 하지만 오늘 말씀드렸던 내용을 가지고 유추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